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폭풍 속에서 쓰러진 남자를 업고 달린 여자. 그 하나의 선택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꿨다. 구원은 조롱이 되었고 결혼은 덫이 되었다. 폐창고에서 시작된 작은 식당, 그리고 그들을 짓밟으려는 거대한 악. 하지만 한 숟갈의 따뜻함은 세상을 움직였고 약했던 남자는 칼을 갈았으며 강했던 여자는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섰다.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뒤바꾼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죽고 싶으면 바다로 가라더니 진짜 그럴 줄은 몰랐는데 이 바보 같은 놈아. 겨울 바다의 분노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파도가 방파제를 넘실거리며 삼켰고 바람은 사람의 뼈를 애는 듯 매서웠다. 작은 항구 마을은 이미 모든 문을 닫았고 가로등마저 흔들리며 곧 꺼질 듯 깜빡였다. 그 폭풍 속에서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서준은 방파제 끝 콘크리트 바닥에 웅크린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사업 실패 후 빚더미에 앉았고 아버지가 남긴 빚까지 떠안으면서 그는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랐다. 차가운 바닥이 그를 삼키도록 내버려 두고 싶었다. 바로 그때였다. 작업복 차림의 거대한 실루엣이 폭풍을 뚫고 다가왔다. 가을은 항구 냉동 창고에서 야간 정리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어깨가 넓고 키가 훤칠한 그녀는 멀리서도 쓰러진 사람의 형체를 알아챘다. 처음에는 술 취한 사람이려니 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상황이 심각함을 직감했다. 서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호흡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가을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폭풍 경보가 발령되어서 출동이 어렵습니다. 최소 2시간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2시간 이 추위에 2시간을 버틸 사람은 없었다. 서준의 입술은 이미 청색증이 시작되어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가을은 숨을 멈췄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씨름 선수 출신이었던 그녀는 사람을 들어올리는 것쯤은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폭풍 속에서 미끄러운 방파제를 가로질러 그것도 의식 없는 성인 남성을 업고 가을은 이를 악물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내가 사람 하나는 살릴 수 있잖아. 그녀는 서준을 등에 업었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아니, 그가 너무 말랐던 것일지도 몰랐다. 가을은 작업복 후드를 깊게 눌러쓰고 첫 발을 내디뎠다. 바람이 그녀를 밀쳤고 파도가 발목을 적셨지만 멈추지 않았다. 방파제 자갈이 발밑에서 미끄러졌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가을의 숨은 점점 거칠어졌고 등에 업힌 서준의 체온은 점점 더 차가워져 갔다. 폭풍은 그녀를 조롱하듯 더 세게 몰아쳤다. 가로등이 깜빡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제발 죽지 마. 가을은 중얼거리며 걸음을 재촉했다. 그녀의 자취방은 항구에서 불과 10분 거리였지만 그날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허벅지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낡은 빌라 계단 앞에 도착했을 때 가을은 거의 쓰러질 뻔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 계단을 올랐다. 3층까지 문을 열고 서준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난방을 최대로 틀었지만 서준의 체온은 쉽게 오르지 않았다. 가을은 응급처치 지식을 떠올렸다. 저체온증 환자는 따뜻한 물에 담그면 안 된다. 급격한 체온 변화가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천천히 점진적으로 체온을 올려야 한다. 가을은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담요로 서준을 감쌌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했다. 자신의 작업복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체온을 나누는 것. 가장 원시적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 서준의 차가운 몸이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가을은 그의 맥박을 확인했다. 약하지만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호흡도 안정되어 갔다. 그제야 가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폭풍은 밤새 창문을 두드렸지만 작은 방 안은 점점 따뜻해졌다. 가을은 잠들지 않고 서준의 상태를 계속 확인했다. 그가 깨어날 때까지, 그가 살아날 때까지.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서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가을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그리고 마침내 서준이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시선이 천장을, 그리고 옆에 앉아 있는 가을을 향했다. 혼란스러운 표정. 어디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듯 했다. 가을은 조용히 말했다. 괜찮으세요? 여긴 제 집이에요. 당신, 방파제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서준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가을은 따뜻한 물 한 컵을 건넸다.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 조금씩 마셨다. 그리고 다시 가을을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감사함과 혼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가을은 그저 담담하게 미소 지었다. 살아주셔서 다행이에요. 아침 햇살이 작은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서준은 가을이 내준 따뜻한 미역국을 조금씩 떠먹으며 정신을 차렸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의식은 점점 또렷해졌다. 가을은 조용히 설거지를 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서준아. 미선이었다. 서준의 어머니는 아들을 찾아 동네를 헤매다 항구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곳까지 찾아왔다. 하지만 문을 열고 본 광경에 그녀는 얼어붙었다. 이불 속에서 막 일어난 아들. 그리고 옆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낯선 여자. 여자의 작업복은 의자에 걸쳐져 있었고 방 안 공기는 묘하게 따뜻했다. 이게 무슨... 미선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준은 황급히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미선은 이미 오해의 눈빛으로 가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변명할 필요도 없었다. 어차피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볼 테니까. 미선은 아들을 데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항구상가 단체 채팅방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어젯밤 폭풍 속 CCTV에 찍힌 흑백 영상. 거대한 실루엣이 사람을 업고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 화질은 흐릿했지만
그 장면은 충분히 자극적이었다. 이거 뭐야? 납치 아니야? 저 여자 힘 엄청 세다더니 진짜네. 남자를 홀린 거 아냐? 무속인이라는 소문도 있던데. 댓글은 순식간에 수십 개를 넘어섰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이야기를 원했다. 가을이 사람을 구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거대한 여자가 남자를 업고 갔다는 기묘한 장면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가을이 냉동창고로 출근하자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수군거림이 들렸고 누군가는 대놓고 피했다. 가을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다. 항상 그랬다. 사람들은 그녀의 덩치를 보고 무서워했고 힘을 보고 경계했다. 씨름 선수 시절엔 그래도 운동선수라는 타이틀이 방패가 되어줬다. 하지만 이젠 그것마저 없었다. 그저 괴물 취급받는 여자일 뿐. 그날 저녁 가을은 자취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항구의 불빛은 멀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손바닥을 내려다봤다. 거칠고 굳은 살 가득한 손. 사람을 구한 손. 하지만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 손.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가을은 천천히 문을 열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서준이었다. 그는 깨끗하게 씻고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 들었어요. 소문. 가을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하지만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가을은 눈을 크게 떴다.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가을은 서준을 내려다봤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동정이나 의무감이 아니었다. 그는 진짜로 책임지려 하고 있었다. 왜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서준이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절 살렸잖아요. 그런데 그 대가로 이런 취급을 받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가을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누군가 자신을 괴물이 아닌 사람으로 봐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벅찼다. 결혼은 장난이 아니에요.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가을은 한참을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혼례식은 소박했다. 작은 마을회관 한편에서 치러졌고 하객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미선은 내심 불편한 기색이었지만 아들이 결정한 일이라 입을 다물고 있었다. 주례는 마을 이장이 맡았고 꽃도 음악도 화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조롱은 충분히 화려했다. 식이 시작되기 전 마을 아줌마 몇몇이 회관 입구에 모여 서 있었다. 그들은 대놓고 수군거렸다. 저 여자 드레스 봐. 맞춤인가? 일반 사이즈론 안 될 거 아냐? 신랑이 불쌍해. 저렇게 작은 애가 저런 여자랑. 돈이라도 많으면 모를까? 둘 다 빈털털이잖아. 가을은 그 목소리를 다 들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서준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떨리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주례사가 시작되었다. 이장은 형식적인 말들을 늘어놓았지만 그 말 속에 진심은 없었다. 그저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빠르게 읽어내려갔다. 하객들도 반쯤은 딴청을 피웠다. 그때 회관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아줌마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가을을 힐끗 보더니 키득거리며 뒷자리에 앉았다. 미선의 얼굴이 굳었다. 식이 끝나고 간단한 다과회가 이어졌다. 사람들은 음료수를 마시며 다시 수군거렸다. 이번엔 소리가 더 컸다. 진짜 이상한 커플이네. 저 여자 남자보다 어깨가 2배는 넓어. 밤에 무섭겠다. 저 힘으로 덮치면.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미선은 참다 못해 입을 열려 했지만 그보다 먼저 가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람들은 순간 조용해졌다. 가을이 뭔가 화를 낼 거라 예상한 듯 했다. 하지만 가을은 그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서준은 그녀를 따라 나가려 했지만 미선이 손을 붙잡았다. 엄마.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은 복잡했다. 후회와 걱정과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바로 그때 아줌마 중 한 명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참 웃기네. 저런 여자가 시집을 가다니. 미선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장바구니를 탁자 위에 쿵 내려놓았다. 소리가 회관 안을 울렸다. 우리 며느리 흉보지 마. 내 집 식구야. 아줌마들은 입을 다물었다. 미선은 그들을 하나하나 쏘아보며 말을 이었다. 내 아들 살린 사람이 우리 며느린데 그걸 비웃을 자격이 당신들한테 있어? 회관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미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서준은 어머니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밖에서 가을은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미선이 다가가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항구 바람이 불어올 뿐이었다. 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 가을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미선은 가을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굳은 살 투성이인 손. 하지만 따뜻한 손. 고마워. 우리 서준이 살려줘서. 가을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조롱에도 비웃음에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 하지만 이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다. 그날 저녁 작은 신혼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조촐하게 저녁을 먹었다. 미선이 손수 끓인 미역국과 전. 화려하진 않았지만 따뜻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밤 9시 집 앞에 검은 세단이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값비싼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남기태, 57세,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서준 아버지의 채권자. 그는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문을 두드렸다. 아니, 두드렸다기보단 거의 두들겼다. 서준이 문을 열자 기태는 비웃듯 웃으며 말했다. 축하해야 하나? 결혼했다며?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태는 그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왔다. 미선과 가을은 긴장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기태는 주변을 둘러보며 혀를 찼다.
이런 데서 신혼살림을 차리다니. 안쓰럽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기태는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다. 서준 씨 아버지 빚. 이제 정리할 때 됐지. 3개월 유예 기간도 끝났고. 서류 안에는 채무 내역과 압류 예정 부동산 목록이 들어 있었다.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이미 갚고 있잖아요. 갚고 있다고? 이자도 제때 못 내면서. 기태는 비웃었다. 그리고 서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다음 주까지 전액 상환 아니면 담보로 잡힌 땅 넘겨받는다. 알지? 서준은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기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 그리고 결혼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 그 말에는 조롱만이 가득했다. 문이 닫히고 세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다. 가을은 서준의 떨리는 어깨를 봤다. 미선은 주저앉아 고개를 떨궜다. 행복은 아직 멀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서준은 밤낮으로 돈을 구할 방법을 찾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은행 대출은 신용 등급 때문에 불가능했고 지인들은 연락을 끊었다. 빚을 갚을 길은 보이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남기태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웃는 얼굴로. 생각해봤어. 자네들한테 좋은 제안이 있어. 기태는 탁자에 새 서류를 펼쳤다. 내용은 간단했다. 담보로 잡힌 땅을 기태에게 넘기는 대신 빚을 전액 탕감해주고 다른 부지를 제공한다는 것. 이게 무슨 좋은 거지. 빚도 없어지고 새 땅도 받고 윈윈 아냐? 미선은 희망의 눈빛으로 서류를 들여다봤다. 하지만 서준은 달랐다. 그는 서류를 꼼꼼히 읽었다. 조항 하나하나를. 이 부지 어딘가요? 기태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폐허시장 옆이야. 냉동창고 건물이 하나 있어. 서준의 표정이 굳었다. 폐허시장? 그곳은 마을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다. 악취와 쥐,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 거긴 조금 손보면 쓸만해. 땅값만 따지면 나쁘지 않아. 하지만 서준은 알고 있었다. 그 부지는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된 곳이었다. 즉, 앞으로도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전혀 없는 땅. 반면 지금 넘기려는 땅은 해안가 근처로 관광지 개발 예정지였다. 이건 사기 아닙니까? 기태의 미소가 사라졌다. 사기? 자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뭔데? 이것 아니면 법정 압류야. 미선이 서준의 팔을 잡았다. 서준아, 그냥 받아. 빚만 없어지면.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다. 거절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받아들이면 최소한 지붕 하나는 남는다. 결국 서준은 서명했다. 기태는 만족스럽게 서류를 챙겨 떠났다. 그리고 사흘 후 세 사람은 새 부지를 찾아갔다. 폐허시장 옆 냉동창고. 건물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지붕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문은 녹슬어 삐걱거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악취가 코를 찔렀다. 썩은 생선 냄새, 곰팡이 냄새, 그리고 쥐똥 냄새. 미선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이게 우리가 받은 거야?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을은 건물을 천천히 둘러봤다.
냉동기는 고장 나 있었고 바닥은 얼어붙어 있었다. 벽은 금이 가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다. 미선이 울먹이며 말했다. 차라리 나 죽여.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 서준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부축했다. 하지만 그 역시 눈물을 참기 어려웠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다. 바로 그때 가을이 말없이 소매를 걷어 올렸다. 작업복 소매가 팔뚝까지 올라갔다. 그녀는 바닥에 널린 폐그물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야? 가을은 뒤돌아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우리 여기서 다시 시작해요. 이런 곳에서? 네. 이런 곳에서요. 가을은 계속 그물을 걷어냈다. 서준과 미선은 그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넓은 어깨, 굳센 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자세. 서준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가을 옆으로 다가가 함께 그물을 들었다. 같이 할게요. 미선도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세 사람은 말없이 일을 시작했다. 쓰레기를 치우고 바닥을 쓸고 깨진 유리를 정리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세 사람은 멈추지 않았다. 작은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계속 일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기진맥진했지만 눈빛만큼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은 싹트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가을은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냉동 창고는 단순한 쓰레기장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방치되어 얼어붙은 냉동기, 녹슨 철판, 썩어 문드러진 나무 판자들이 뒤엉켜 있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손도 대기 힘든 곳이었다. 하지만 가을은 달랐다. 씨름 선수 시절 단련한 체력과 힘은 여전했다. 그녀는 망치와 렌치, 톱을 들고 냉동기 철판을 뜯어냈다. 녹슨 볼트는 쉽게 풀리지 않았지만 가을은 체중을 실어 힘껏 돌렸다. 쇠가 삐걱거리며 비명을 지르듯 풀렸다. 얼어붙은 바닥은 더 문제였다. 몇 년간 방치되어 얼음과 콘크리트가 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가을은 정과 망치를 들고 조금씩 쪼아냈다.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피가 맺혔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서준은 그런 가을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가을 씨, 잠깐만요. 손 좀 봅시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피가 나잖아요. 가을은 손을 내려다봤다. 손바닥은 벌겋게 갈라져 있었고 굳은 살 사이로 피가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물로 씻어낸 뒤 다시 망치를 들었다. 이 정도는 익숙해요. 씨름할 때 더 심했어요. 서준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가을은 혼자 싸우고 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서준은 오래된 노트북을 꺼냈다. 예전 회사에서 일할 때 배운 문서 작성과 계약 검토 지식이 남아 있었다. 그는 남기태가 준 계약서를 다시 펼쳤다. 꼼꼼히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뭔가 이상했다. 계약서에는 부지 이전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소유권 이전이 아닌 사용권 임대 형태로 되어 있었다. 즉, 땅은 여전히 기태 소유이고 서준은 그저 세입자에 불과했다. 게다가 재개발이 진행되면 즉시 퇴거해야 한다는 조항도 숨어 있었다. 이건
완전히 사기잖아. 서준은 이를 갈았다. 하지만 이미 서명한 계약. 법적으로 되돌릴 방법은 없었다. 아니, 없을 것 같았다. 아니야.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서준은 밤새 인터넷을 뒤졌다. 부동산 사기, 계약 무효 소송, 채무 조정 사례들을 찾아봤다. 그러다 한 가지 실마리를 발견했다. 기태의 계약 구조가 몇 년 전 대법원에서 판결난 편법 담보 계약과 유사하다는 것. 이걸 증명할 수만 있다면 서준은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다. 계약서 조항, 의심스러운 부분, 필요한 증거 목록. 그는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가을은 창고 청소를 거의 마무리했다. 바닥은 깨끗해졌고 깨진 창문은 비닐로 임시 막았다. 냉동기는 고장났지만 가스레인지와 싱크대는 쓸만했다. 그리고 가을은 결심했다. 여기서 작은 가게를 해보면 어떨까요? 미선은 눈을 크게 떴다. 가게? 무슨 가게? 밥집이요. 항구 사람들을 위한. 하지만 여긴 사람이 안 다니는 곳이잖아. 가을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그래도 밥이 맛있으면 사람들이 올 거예요. 가을은 어릴 적 항구 할머니에게 배운 요리법을 떠올렸다. 멸치를 제대로 우려낸 국물, 따끈한 미역국, 그리고 쌈밥.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집밥. 전 요리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미선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해보자. 어차피 잃을 것도 없잖아. 그렇게 작은 식당이 문을 열었다. 간판도 없고 메뉴판도 없었다. 그저 문 앞에 손글씨로 쓴 종이 한 장. 멸치쌈밥 5,000원, 미역국 3,000원. 첫날 손님은 없었다. 둘째 날 한 명이 문 앞까지 왔다가 돌아갔다. 셋째 날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다. 가을은 실망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멸치를 우려내고 밥을 짓고 미역국을 끓였다. 손님이 없어도 준비는 계속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됐다. 저 가게 망할 거야. 덩치 큰 사장 무서워서 누가 가겠어. 게다가 저 위치에서 말도 안 돼. 서준은 그 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쥐었다. 가을은 그저 묵묵히 일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던 날, 가을은 지나가는 택배 트럭을 멈춰 세웠다. 깜짝 놀란 기사가 창문을 내렸다. 기사님, 한 숟갈만 드셔보세요. 맛없으면 돈 안 받을게요. 기사는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가을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차에서 내렸다. 가을은 따끈한 미역국 한 그릇을 떠서 내밀었다. 기사는 한 숟갈 떠먹었다. 그리고 눈이 커졌다. 뭐야, 이 국물. 진짜 제대로네. 그는 순식간에 한 그릇을 비웠다. 그리고 쌈밥까지 주문했다. 밥을 먹으며 기사는 연신 감탄했다. 이거 진짜 어머니 손맛이네. 얼마예요? 8,000원이요. 기사는 흔쾌히 돈을 내고 명함을 건넸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아니, 동료들한테도 소개할게요. 그날 밤 운송업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다. 폐허 시장 옆에서 인생 국물 만남. 강추. 다음 주 가게 문 앞에 줄이 생기기 시작했다. 입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다. 택배 기사들 사이에서 시작된 소문은 어느새 트럭 운전사, 항구 노동자, 심지어 인근 공장 직원들에게까지 전해졌다.
가을의 작은 식당은 점심시간마다 북적이기 시작했다. 사장님, 미역국 한 그릇이요. 쌈밥 2개 포장 가능해요? 주문이 쏟아졌다. 가을은 쉴 틈 없이 국을 퍼내고 밥을 담았다. 미선도 설거지와 반찬 준비로 손이 바빴다. 서준은 홀 서빙과 계산을 맡았다. 세 사람은 정신없이 움직였지만 얼굴엔 웃음이 번졌다. 이거 정말 되는 건가? 서준은 저녁에 매출을 계산하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루 매출이 30만 원을 넘었다. 재료비와 운영비를 빼도 이익이 남았다. 적은 돈이었지만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가을의 몸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가을은 거울을 보다 얼굴이 부어 있는 걸 발견했다. 손가락으로 눌러보니 자국이 남았다. 부종이었다. 다리도 무거웠고 숨이 가빠졌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건 설마. 가을은 예전 씨름 선수 시절 무리한 체중 감량으로 신장에 무리가 왔던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 의사가 경고했었다. 앞으로 관리 안 하면 만성 신부전으로 갈 수 있다고. 하지만 가을은 병원에 가지 않았다. 검사를 받으면 입원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럼 가게는 누가 운영할까? 서준이 괜히 흔들릴까봐. 미선이 걱정할까봐. 가을은 그저 소금 섭취를 줄이고 물을 조금씩 마시며 버텼다. 힘들어도 표정엔 내색하지 않았다. 주방에서 국을 끓일 때마다 어지럼증이 왔지만 벽을 잡고 버텼다. 어느 날 저녁 서준이 물었다.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병원 한번 가봐요. 아니에요. 괜찮다니까요. 가을은 억지로 미소 지으며 주제를 돌렸다. 서준은 의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가게는 점점 번창했다. 단골 손님이 생겼고 리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숨은 맛집으로 소개되었고 주말에는 타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여기 그 유명한 멸치쌈밥집 맞죠? 네, 맞아요. 어서 오세요. 가을은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손님을 맞았다. 하지만 손님들 앞에선 항상 밝게 웃었다. 그게 가을의 방식이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박태성이라는 남자가 패거리 5명과 함께 가게에 들어왔다. 그들은 문신과 험악한 인상으로 주변 손님들을 긴장시켰다. 여기가 소문난 집이네. 태성은 가게를 둘러보며 비웃듯 말했다. 다른 손님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다. 서준은 긴장한 표정으로 가을을 바라봤다. 하지만 가을은 태성 일행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몇 분이세요? 몇 분 드실 거냐고요. 태성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예상과 달랐다. 겁을 먹거나 쫓아내려 할 줄 알았는데 가을은 태연하게 주문을 받고 있었다. 5.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가을은 그들을 자리로 안내했다.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태성 일행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잠시 후 가을은 따끈한 미역국과 쌈밥을 내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국물 냄새가 진하게 퍼졌다. 태성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멈칫했다. 왜 이래? 패거리 중 하나가 물었다.
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국을 한 숟갈 떠먹었다. 그 순간 태성의 눈가가 붉어졌다. 국물 맛은 단순했다. 멸치와 다시마, 미역.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정성, 따뜻함, 그리고 어머니 손맛. 태성은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던 국을 떠올렸다. 가난해서 반찬은 없었지만 어머니는 항상 따끈한 국 한 그릇은 챙겨줬다. 배고프면 사람이 못돼진다며. 어느새 태성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패거리들은 놀란 표정으로 태성을 바라봤다. 가을은 조용히 그 옆에 앉으며 말했다. 먹고 나서 얘기해요. 배고프면 사람이 못돼지잖아요. 태성은 고개를 숙인 채 국을 마저 먹었다. 한 그릇을 다 비운 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얼마예요? 8,000원이요. 태성은 지갑을 꺼내 10,000원을 내밀었다. 그리고 일어서며 말했다. 잔돈은 됐어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날 이후 태성은 매일 가게에 찾아왔다. 혼자서 조용히 국을 먹고 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가을에게 제안했다. 사장님, 배달이나 물류 쪽에 도움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왜요? 그럴 이유가. 그냥요. 빚을 갚고 싶어서요. 태성은 명함을 건네고 나갔다. 가을은 명함을 들여다봤다. 박태성 마이너스 소형 화물 운송. 평범한 명함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가을에겐 큰 힘이 되었다. 며칠 후 손님 중 하나가 포장 주문을 대량으로 요청했다. 회사 직원들 점심으로 30인분 가능해요? 가을은 고민했다. 30인분을 포장하면 배달이 문제였다. 차도 없고 인력도 부족했다. 바로 그때 태성이 전화를 걸어왔다. 사장님, 배달 필요하시면 제가 할게요. 무료로요. 그날부터 태성은 가을의 배달 파트너가 되었다. 그는 성실했고 손님들에게 친절했다. 가게 평판은 더 좋아졌고 대량 주문도 늘어났다. 하지만 이 소식이 남기태의 귀에 들어갔다. 내가 버린 곳에서 장사가 된다고? 기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부하에게 물었다. 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요즘 꽤 손님이 많다고 합니다. 입소문이 났나 봅니다. 기태는 이를 갈았다. 서준 일가를 짓밟고 싶었는데 오히려 일어서고 있다니. 이건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었다. 재밌네. 그럼 제대로 한번 눌러줘야겠어. 기태는 전화를 걸었다. 프랜차이즈 본사, 위생 담당 공무원, 그리고 건물주 협회. 그는 연주를 총동원해 가을의 가게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먼저 가게 바로 옆에 번쩍이는 프랜차이즈 김밥집이 들어왔다. 깨끗한 인테리어, 저렴한 가격, 대대적인 홍보. 손님들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이어서 위생신고가 들어왔다. 보건소 직원이 찾아와 가게를 점검했다. 하지만 최경이라는 베테랑 위생 담당자는 가게를 꼼꼼히 살펴본 뒤 말했다. 여기 오히려 모범인데요? 주방은 깨끗했고 식재료는 신선했다. 조리도구도 위생적으로 관리되어 있었다. 최경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신고 들어온 내용이랑 전혀 다른데 누가 허위 신고한 것 같네요. 가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압박은 계속되었다.
기태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강제 철거. 그는 부하를 통해 재개발 예정 구역이라는 명목으로 철거 통보서를 보냈다. 법적 근거는 애매했지만 기태는 연주를 동원해 행정 절차를 밀어붙였다. 서준은 통보서를 받고 경악했다. 이건 말도 안 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기태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강했고 행정기관은 이미 그의 편이었다. 그렇게 2주 후로 철거 날짜가 잡혔다. 철거 통보를 받은 뒤 서준은 밤낮으로 대응책을 찾았다. 변호사를 알아봤지만 비용이 너무 컸다.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2주 안에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가을은 그런 서준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밤마다 노트북 앞에 앉아 뭔가를 뒤적였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서준 씨, 밥 먹어요. 나중에요. 지금 먹어야 해요. 몸 상하면 어떡해요. 서준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먹어봤자 소용없어요. 어차피 다 빼앗길 텐데. 가을은 서준의 손을 잡았다. 아직 2주 남았어요. 포기하지 마요. 하지만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방법이 없어요. 기태는 모든 걸 준비했어요. 법도 행정도 다 그 편이에요. 그래도 뭐가 있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서준은 소리쳤다. 가을은 멈칫했다. 서준은 주먹을 쥔 채 고개를 떨궜다. 미안해요. 소리 지를 생각 없었는데. 괜찮아요. 가을은 조용히 서준을 안았다. 서준은 그 품에서 처음으로 울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분노와 좌절과 무력함. 내가 더 똑똑했으면, 더 강했으면, 그럼 당신을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았을 텐데. 가을은 서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충분히 강해요. 그날 밤 서준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가을의 품에서 다음 날 서준은 결심했다. 법으로 안 되면 증거로 승부해야 한다. 기태의 비리를 찾아야 한다. 그는 예전 회사 동료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 동료는 지금 대기업 내부 감사팀에서 일하고 있었다. 서준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형, 도움이 필요해. 서준은 상황을 설명했다. 동료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남기태, 그 사람 소문 들었어. 꽤 더러운 방법 쓴다고. 근데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거. 어떻게 구하지? 직접 들어가야 해. 그 사람 사무실이나 거래처. 서준은 망설였다. 그건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할게. 동료는 한숨을 쉬었다. 조심해. 걸리면 끝이야. 전화를 끄는 서준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기태의 사무실에 잠입할 방법, 거래 장부를 찾을 방법, 그리고 도망칠 방법. 며칠 후 서준은 가을과 미선에게 거짓말을 했다. 며칠 친구 만나러 서울 갈게요. 서울? 갑자기 왜? 일자리 알아보려고요. 가을은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서준은 배낭 하나만 메고 집을 나섰다. 하지만 서울로 가지 않았다.
그는 기태의 사무실이 있는 인근 도시로 향했다. 밤, 서준은 사무실 건물 앞에 숨어 있었다. 경비가 순찰을 돌았고 CCTV가 돌아가고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이 떨렸다. 할 수 있어. 가을을 위해서라도. 서준은 경비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건물 뒷문으로 들어갔다.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 3층 사무실 앞에 도착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예전 회사에서 배운 방법으로 간단한 자물쇠를 열 수 있었다. 사무실 안은 어두웠다. 서준은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다. 계약서, 장부, 이메일 출력물.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서준은 급히 책상 아래로 숨었다. 문이 열리고 불이 켜졌다. 기태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일 시공사 쪽이랑 마무리하고 구청에 압력 넣어. 철거는 무조건 예정대로. 알겠습니다. 부하의 대답이 이어졌다. 기태는 잠시 사무실을 둘러보다 나갔다. 불이 꺼졌다. 서준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슬아슬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순 없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뒤지기 시작했다. USB를 꽂고 의심스러운 파일들을 복사했다. 계약서 스캔본, 금융거래 내역, 이메일 백업 파일. 30분 후 서준은 건물을 빠져나왔다. 손에는 USB가 쥐어져 있었다. 하지만 서준은 바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태성을 만났다. 태성은 의외로 협조적이었다. 형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기태랑 거래하는 업체들 명단 아는 거 있어? 몇 군데 알죠. 제 친구들이 일하는 곳도 있고, 그 사람들 만나게 해줄 수 있어?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서준은 며칠간 잠적했다. 기태와 거래하는 하청업체, 건설사, 심지어 구청 직원까지 만났다. 그들 중 일부는 기태의 압박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서준에게 정보를 넘겼다. 녹취록, 문자 메시지, 금품 수수 정황. 모든 게 모이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서준은 꾀재재한 몰골로 집에 돌아왔다. 수염은 자랐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가을은 서준을 보고 놀랐다. 어떻게 된 거예요? 미안해요. 걱정 끼쳤죠. 가을은 아무 말 없이 서준을 씻겼다. 따뜻한 물로 머리를 감기고 깨끗한 옷을 입혔다. 밥을 차려주고 조용히 곁에 앉았다. 당신은 지금 잠깐 쉬는 거예요. 괜찮아요. 서준은 가을의 손을 잡았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가을은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든지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달랐다. 그들은 서준이 도망쳤다고, 실패했다고 조롱했다. 꺼봐, 끝났네. 저 남자 결국 무너졌어. 가게도 곧 문 닫겠지. 서준은 그 말들을 들었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때가 되면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 그리고 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철거 전날 밤 서준은 동료 감사관과 마지막 통화를 했다. 자료 다 받았어. 이 정도면 충분해. 정말요? 응. 로비 자금 전달 정황, 허위 계약서, 강제 철거 지시 문자. 다 있어. 이거면 수사 의뢰 가능해. 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형. 근데 서준아, 조심해. 기태가 알면 가만 안 있을 거야. 알아요. 전화를 끄는 서준은 USB를 꼭 쥐었다. 이 작은 장치 안에 모든 희망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새벽 5시 포클레인 소리가 울려 퍼졌다. 굉음이 마을을 깨웠다. 냉동 창고 겸 식당 앞에 대형 중장비가 도착했다. 용역 업체 직원들이 우르르 내렸고 기태는 차 안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봤다. 미선은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왔다. 뭐 하는 거예요? 철거 집행입니다. 비켜주세요. 용역 직원이 무심하게 대답했다. 미선은 매달렸다. 안 돼요. 여긴 우리 가게예요. 법적 절차 다 끝났습니다. 비키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합니다. 직원들은 미선을 밀쳐냈다. 미선은 바닥에 넘어지며 무릎이 까졌다.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일어나 다시 매달렸다. 제발 안 돼요. 가을은 황급히 달려나왔다. 미선을 부축하고 용역 직원들 앞을 가로막았다. 잠깐만요. 서류 확인 좀 해볼게요. 확인할 거 없습니다. 비켜요. 용역 팀장이 손짓하자 직원들이 가을을 밀쳤다. 하지만 가을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비키라고 했잖아. 팀장이 다시 밀었지만 가을은 오히려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법적 근거 보여주세요. 이거 보라고. 팀장은 서류를 휘두르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 순간 최경희가 도착했다. 그는 보건소 위생 담당이었지만 오늘은 구청 행정 담당자와 함께 왔다. 잠깐, 철거 중지하세요. 뭐? 팀장은 당황했다. 최경희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이 건물 재개발 구역 아닙니다. 철거 명령 자체가 무효예요. 무슨 소리예요? 구청에서 승인받았다고요.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상부에서 재검토 지시 내려왔습니다. 최경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팀장은 기태를 바라봤다. 기태는 차에서 내려 직접 다가왔다. 최 선생, 무슨 짓이야? 남 사장님, 이건 제 선을 넘는 일입니다. 못 도와드려요. 자네 상사한테 전화해봐. 내가 얘기 다 해놨어. 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감사 들어왔어요. 기태의 얼굴이 굳었다. 뭐? 바로 그때 서준이 천천히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허름한 겉옷을 벗어 던졌다. 안에는 단정한 흰 셔츠와 목걸이형 신분증이 반짝였다. 비록 정식 조사관은 아니었지만 동료 감사관의 협조자 자격증이었다. 서준이 조용히 말했다. 이 현장 철거 중지입니다. 기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준을 바라봤다. 내가 뭘 어떻게... 서준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띄웠다. 기태의 로비 자금 전달 내역, 허위 계약서, 강제 철거 지시 문자들이 하나하나 나타났다. 이 모든 자료 이미 수사기관에 넘어갔습니다. 남기태 씨, 당신 끝났어요. 기태는 뒷걸음질 쳤다. 용역 직원들도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게 어떻게... 당신이 사람들을 짓밟을 동안 저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당신 거래처, 하청업체, 심지어 당신 부하들까지 다들 당신한테 불만이 많더라고요. 서준은 차갑게 웃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태성이 트럭에서 내렸다. 그는 서준 옆에 서며 말했다. 저도 한몫했습니다. 형님, 거래처 사람들 소개해드렸거든요. 기태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너희들, 감히. 하지만 그때 경찰차 2대가 도착했다. 수사관들이 내려 기태에게 다가왔다. 남기태 씨, 배임 및 강요 혐의로 동행 요청합니다. 기태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수갑이 채워졌다. 그는 차에 태워지며 서준을 쏘아봤다.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가만 안 둬. 하지만 차 문은 닫혔고 경찰차는 떠났다. 현장은 고요해졌다. 용역 직원들은 중장비를 철수시켰고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다. 최경희는 서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잘했어요. 쉽지 않았을 텐데. 감사합니다. 서준은 악수를 나눴다. 그리고 돌아서서 가을을 바라봤다. 가을은 그 자리에 서서 울고 있었다. 미선도 태성도 함께 울었다. 서준은 천천히 다가가 가을을 안았다. 끝났어요. 이제 안전해요. 가을은 서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해가 떠올랐다. 따뜻한 햇살이 작은 식당을 비췄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철거가 중단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남기태는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의 부동산 개발 사업은 전면 재조사에 들어갔다. 서준이 제출한 증거들은 단순히 한 건의 강제 철거를 막는 것을 넘어 기태가 지난 5년간 저질러온 편법 계약과 비리를 모두 드러냈다. 냉동창고 부지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되었고 사용권도 정식으로 서준 명의로 전환되었다. 기태가 꾸민 허위 계약은 무효 처리되었고 원래 담보로 잡혔던 땅도 되찾을 수 있는 절차가 시작되었다. 이제 정말 우리 거예요? 미선은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이제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미선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가을은 미선을 부축하며 함께 웃었다. 하지만 가을의 몸 상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날 저녁 가게 준비를 하던 가을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국을 끓이던 국자가 손에서 떨어졌다. 가을 씨. 서준이 달려와 가을을 부축했다. 가을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이 흘렀다. 호흡도 가빠졌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병원 가야 해요. 서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태성에게 전화를 걸었고 태성은 즉시 트럭을 몰고 왔다. 세 사람은 가을을 태워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응급실에서 검사가 진행되었다.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초음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결과를 설명했다. 만성 신부전입니다. 신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어요. 즉시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서준은 멍하니 의사를 바라봤다. 그게 어느 정도예요? 지금 상태로는 투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미선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가을은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막상 진단을 받으니 현실이 되었다.
얼마나 입원해야 해요? 가을이 조용히 물었다. 의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다. 최소 2주는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후에도 정기적인 투석이 필요합니다. 신장 이식도 고려해야 할 수 있어요. 가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밀려왔다. 가게는 어떡하지? 서준은 가을의 손을 꼭 잡았다. 걱정하지 마요. 가게는 엄마랑 제가 할게요. 당신은 치료나 받아요. 하지만은 없어요. 당신 없으면 가게도 의미 없어요. 가을은 서준의 눈을 바라봤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가을은 입원했다. 투석 치료가 시작되었고 몸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부종이 빠지고 안색도 돌아왔다. 하지만 치료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투석 후에는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고 식욕도 없었다. 서준은 매일 병원을 찾았다. 가을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왔고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다. 가게 상황도 공유했다. 오늘 손님 50명 왔어요. 엄마가 국 끓이는 법 배워서 거의 똑같이 만들었대요. 정말요? 미선 어머님이? 네. 처음엔 헤매셨는데 이제 제법이에요. 손님들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을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눈가는 촉촉했다. 다들 고생하네요. 우리가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고생하는 거죠. 서준은 가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한편 가게에서는 미선과 태성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미선은 가을에게 배운 방식대로 멸치를 우려내고 미역국을 끓였다. 처음엔 국물이 싱겁거나 짜기도 했지만 며칠 지나자 손맛이 붙었다. 태성은 배달뿐 아니라 홀서빙까지 도왔다. 손님들은 처음엔 낯선 얼굴에 당황했지만 태성의 친절함에 금세 마음을 열었다. 사장님은 어디 계세요? 단골 손님 중 하나가 물었다. 미선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좀 아파서 치료받고 있어요. 곧 돌아올 거예요. 그렇구나. 빨리 나으시길. 손님들은 진심으로 걱정했다. 가을의 따뜻한 마음이 그들에게도 전해졌기 때문이다. 2주가 지나고 가을은 퇴원했다. 몸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다. 정기적인 투석은 계속되어야 했고 무리한 일은 피해야 했다. 가게로 돌아온 가을은 주방을 둘러봤다. 모든 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재료도 신선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잘 지키셨네요. 미선은 수줍게 웃었다. 내 덕분이야. 내가 가르쳐줘서. 가을은 미선을 꼭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그날 저녁 가게는 다시 문을 열었다. 손님들은 가을의 복귀를 환영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무슨 말씀을요? 건강이 제일이죠. 가을은 다시 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미선이 옆에서 도왔고 서준이 홀을 관리했고 태성이 배달을 맡았다. 모두가 함께였다. 그날 밤 서준과 가을은 바닷가를 걸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다. 많이 무서웠죠? 가을이 물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잃을까봐 정말 무서웠어요.
미안해요. 숨긴 거 아니에요. 이해해요. 우릴 생각해서 그랬다는 거. 서준은 가을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턴 혼자 짊어지지 마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을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가을이 회복하면서 가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입소문은 더욱 퍼졌고 손님들은 단순히 음식을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가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어느 날 한방송국 PD가 가게를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힐링 맛집 프로그램 PD인데요. 이 가게 이야기를 다루고 싶습니다. 서준은 당황했지만 가을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희는 특별한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충분히 특별해요. 폐창고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이야기, 그리고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 시청자들이 꼭 봐야 할 이야기예요. 가을은 서준과 미선을 바라봤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과장하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촬영은 일주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PD는 가게의 일상을 담았다. 가을이 멸치를 우려내는 모습, 미선이 반찬을 준비하는 모습, 서준이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 그리고 태성이 배달을 다니는 모습까지. 방송이 나간 후 가게는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줄은 건물 밖까지 이어졌고 예약은 한 달치가 꽉 찼다. 하지만 가을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스럽게 담았고 손님 한 명 한 명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진심이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어느 날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연락이 왔다. 저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시면 전국에 지점을 낼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금도 저희가 부담하고요.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하지만 가을은 고민 끝에 거절했다. 감사하지만 저희는 이대로가 좋아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보다 지금 오시는 분들께 잘하고 싶어요. 가을의 대답은 단호했다. 프랜차이즈 담당자는 아쉬워했지만 가을의 선택을 존중했다. 대신 가을은 다른 방향을 선택했다. 우리 가게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다르게요? 서준이 물었다. 가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처럼 힘든 사람들,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곳으로요. 가을의 아이디어는 간단했다. 실직자, 전과자, 혹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조리와 배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자립할 수 있게 돕는 것. 태성 형처럼요. 서준이 덧붙였다. 태성은 쑥스럽게 웃었다. 저야 사장님 덕분에 사람 된 거죠. 가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형은 원래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그렇게 다시 시작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가을은 지역 고용센터와 협력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였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가을과 미선이 직접 가르쳤다. 멸치는 이렇게 우려내야 국물이 깊어요. 설거지도 중요해요. 그릇이 깨끗해야 음식이 맛있어 보이거든요. 한 명, 두 명씩 사람들이 변해갔다. 처음엔 눈빛이 어두웠던 사람들이 점점 밝아졌다. 자신감이 생겼고
웃음이 늘었다. 6개월 후 프로젝트에 참여한 10명 중 7명이 정식 취업에 성공했다. 일부는 다른 식당으로, 일부는 물류회사로, 그리고 몇몇은 가을의 가게에 정식 직원으로 남았다. 태성은 물류 파트 팀장이 되었다. 그는 이제 5명의 배달 기사를 관리했고 체계적인 배달 시스템을 만들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태성은 가을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가을은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고마워할 건 없어요. 형이 잘해준 거예요. 한편 최경희는 정기적으로 가게를 방문했다. 위생 점검이 아니라 그냥 밥을 먹으러. 그는 가을의 프로젝트에 감명받아 지역사회 안전자문을 자처했다. 뭔가 문제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가을은 최경희에게도 감사했다. 그가 철거 당일 용기를 내준 덕분에 모든 게 가능했으니까. 어느 날 서준은 예전 회사 동료들을 가게로 초대했다. 그들은 서준의 변화에 놀랐다. 서준아, 내가 정말 달라졌다. 어떻게요? 눈빛이 달라. 예전엔 항상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은 확신에 차 있어. 서준은 웃었다. 제대로 된 걸 하고 있으니까요.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준은 더 이상 실패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밤, 서준과 가을은 다시 바닷가를 걸었다. 이번엔 미선도 함께였다. 여기서 시작했죠. 가을이 방파제를 바라보며 말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당신이 날 업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업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거고요. 미선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말했다. 너희 둘 덕분에 나도 다시 살았어. 고마워.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가을이 문득 물었다. 그날로 돌아가도 날 업어줄 거예요? 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니요. 가을은 눈을 크게 떴다. 서준이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날로 돌아가면 제가 당신을 업을 거예요. 이번엔 제가 당신을 구할게요. 가을은 웃음을 터뜨렸다. 미선도 함께 웃었다. 무슨 소리야, 넌 힘도 없으면서. 그래도 해볼 거예요. 당신이 절 업었으니까 이번엔 제 차례죠. 바닷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세 사람은 따뜻했다. 가을은 서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 등은 약한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자리예요. 서준은 가을을 안았다. 미선도 두 사람을 껴안았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웃음소리만이 밤을 채웠다. 멀리서 가게 불빛이 반짝였다. 작지만 따뜻한 빛. 그곳에서 누군가는 밥을 먹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고 있었다. 가을이 만든 건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그곳은 희망이었고, 가족이었고, 그리고 사랑이었다. 가을과 서준, 미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됩니다. 작은 식당은 계속 문을 열고, 사람들은 계속 찾아오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기회는 계속 주어집니다. 사람을 살린 건 진실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